국회의사당이 멀지 않은 서울의 심장부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는 죽음의 현장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고요하고 정갈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흐트러진 것이라고는 거실 한가운데에 쓰러진 채 발견된 시신. 김영수 의원의 구겨진 양복 상의뿐이었다. 사이렌 소리도,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들의 부산스러운 외침도 이제는 잦아들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마지막 증거물을 챙겨 떠난 후 넓은 공간에는 몇몇 핵심 인물들만이 남아있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대한민국 정치계의 거물 중 한 명인 김영수 의원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고, 현장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정황이 그의 갑작스러운 자연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론은 명확하군. 중년의 수사팀장 오진택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건이 싱겁게 종결되는 것에 대한 안도와 약간의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CCTV에도 외부인 출입은 없었고 부검의의 1차 소견도 심장마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옆에 있던 젊은 형사가 보고했다. 현장에 남은 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다. 퍼즐 조각들은 이미 제자리를 찾아 완벽한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강서연은 그 완벽한 그림의 한 구석,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국가정보원 소속의 향기 분석 전문가인 그녀는 경찰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보통의 강력 사건 현장에는 그녀가 나설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워낙 거물이었고 혹시 모를 독극물 테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정원 상부의 결정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짙은 남색의 정장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린,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주변의 모든 시각적 정보가 차단되고 세상은 오직 후각만으로 재구성되었다. 공간을 채우는 수많은 향기 입자들이 그녀의 코를 통해 뇌로 전달되었다. 값비싼 가죽 소파에서 풍기는 중후한 냄새, 오래된 원목, 마루의 옅은 나무향, 방금 전까지 현장을 가득 메웠던 수사 요원들의 땀 냄새와 그들이 사용한 라텍스 장갑의 고무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 차갑고 미세한 철분 냄새가 섞인 생명이 떠나간 육체가 남기는 특유의 비릿함. 서연은 이 모든 향기들을 하나씩 분류하고 각각의 정보에 이름표를 붙여 머릿속의 거대한 서재에 정리했다. 그녀에게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지문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었다. 강서연 요원, 특이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오 팀장이 다소 귀찮다는 듯 물었다. 그는 이런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분석 방식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그에게 수사란 오직 눈에 보이는 증거와 논리적인 추론의 영역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아직은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천천히 거실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은 마치 물 위를 걷듯 조심스러웠다. 공기의 흐름을 최소화하여 미세한 향기 입자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김 의원이 쓰러져 있던 자리 근처에 멈춰 서서 다시 허리를 숙였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저 값비싼 대리석 바닥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코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아주 희미한 잔향. 그것은 방금 전까지 그녀가 분류했던 모든 향기들의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꽃향기도, 과일 향도, 화학약품의 냄새도 아니었다.
무언가 지극히 인공적이면서도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자연의 향을 흉내내고 있는 듯한 냄새. 마치 잘 만들어진 위조 지폐처럼. 언뜻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향기였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아주 옅은 금속성 노트 끝에 식물의 줄기를 꺾었을 때 나는 듯한 풋내가 스쳐 지나갔다. 여기 서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휴대용 특수공기 채취기를 꺼내 들었다. 주사기처럼 생긴 이 기기는 특정 공간의 공기를 미세 필터에 압축하여 저장하는 장비였다. 뭔가 있습니까? 이번에 질문한 것은 그녀의 직속상관인 박중희 팀장이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희미해서 거의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바닥에서 약 10cm 떨어진 허공의 공기를 채취했다. 한 번,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또 한 번. 그녀의 표정은 극도로 집중해 있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비를 잠자리채로 잡으려는 듯 신중했다. 오 팀장은 그 모습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강요원. 그게 분석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그냥 망자의 채취나 향수 냄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의원은 향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채취와는 다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존재하지 않아야 할 향기입니다. 그녀의 말에 현장의 공기가 순간 미묘하게 바뀌었다. 단순 종결될 것 같던 사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오 팀장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좋소. 일단 분석해보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오. 우리는 일단 철수하겠소. 언론에 브리핑도 해야 하고 오 팀장을 비롯한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펜트하우스에는 서연과 박중희 팀장 단둘만이 남았다. 박 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작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어떻게 생각해? 그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채취기를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이 공간의 향기를 지웠습니다.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요. 청소용 화학약품이나 방향제를 쓰지 않고 거의 모든 미립자 냄새를 중화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혹은 지우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미세한 잔향이 남은 겁니다. 향기를 지운다. 그게 가능한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특정 분재만 반응하는 중화제를 사용했거나 오존 발생기를 장시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이곳에서 자신의 흔적, 특히 향기라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박중희 팀장의 표정이 셔츠의 기처럼 빳빳하게 굳어졌다.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군. 제가 내릴 결론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맡은 것을 분석할 뿐입니다. 서연은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현장을 나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방금 채취한 향기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짚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인공적인 자연의 냄새.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독사의 비늘처럼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기운을 품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곳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회장실. 최진환 아우라그룹 회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벽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김영수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평소 앓던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최진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의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25년산 싱글 몰트의 깊고 풍부한 오크 향이 코끝을 맴돌았다. 그는 향기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향기는 권력이자 통제의 수단이었다. 그는 뉴스 화면에서 눈을 떼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티 없이 새하얀 꽃잎을 가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품종의 난초였다. 그의 비밀 연구소에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들어낸 완벽한 창조물. 그 꽃에서는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았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는 향기는 없는 꽃. 그것이 최진환의 철학이었다. 그의 시선이 비서에게로 향했다. 처리팀은 모든 절차대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수고했어. 최진환은 다시 난초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였다. 그리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잡초는 그것이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든 조용히 그리고 흔적도 없이 뽑아버려야 했다. 김영수 의원은 그가 공들여 가꾼 정원을 망치려 한 성가신 잡초에 불과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김영수 의원의 생전 업적을 기리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진환은 잔에 남은 위스키를 마저 털어 넣었다. 완벽한 범죄, 완벽한 마무리.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정원 한쪽 구석에서 피어났다가 사라진 이름 없는 잡초처럼 김영수 의원의 죽음도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것이다. 그의 정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남긴 혹은 미처 지우지 못했다고 생각지도 못한 그 아주 미세한 향기의 입자 하나가 이제 막 끈질긴 시선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은 결코 멈추지 않고 그의 완벽한 정원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운명이었다. 국가정보원의 지하에 위치한 강서연의 연구실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듯했다. 극도로 정갈하고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모든 것이 기능에 충실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질량 분석기, 마스 스펙트로메터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장비가 낮은 기계음을 내며 작동 중이었고, 다른 쪽에는 수백 개의 작은 유리병에 담긴 각종 향료 에센스와 화학 시약들이 마치 군인처럼 열을 맞춰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향기가 이곳의 분자 단위로 분해되어 기록되고 보관되는 듯했다. 이곳은 서연에게 있어 성역이자 전쟁터였다. 보이지 않는 적, 즉 향기와 싸우는 그녀만의 공간. 그녀는 어제 현장에서 채취해온 공기 샘플을 특수 주사기에 담아 GCMS 장비에 주입했다.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자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샘플 속 공기 분자들이 이온화되고 각각의 질량과 전하량에 따라 분리되어 검출되는 과정이었다. 보통의 분석가라면 이 데이터를 통해 샘플에 포함된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마주한 데이터는 혼돈 그 자체였다. 신호가 너무 미약하고 주변의 다른 향기 분자들과 뒤섞여 노이즈가 심했다. 마치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한 사람의 희미한 귓속말을 찾아내려는 것과 같았다. 모니터에 떠오른 수천 개의 피크픽 중에서 어떤 것이 그녀가 현장에서 맡았던 그 존재하지 않아야 할 향기의 것인지 분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젠장, 서연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범인은 단순히 향기를 지운 것이 아니었다. 향기 자체를 파괴하고 분해시킨 것에 가까웠다. 남아있는 것은 그 잔에 부서진 파편들에 불과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시작했다.
국정원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수백만 개의 향기 및 화학물질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였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래프의 어떤 파편도 기존에 알려진 독극물이나 화학무기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연구실의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연구실로 연결된 내부 전화가 울렸다. 박중희 팀장이었다. 상황은 어떻지? 쉽지 않습니다. 팀장님, 신호가 너무 약해서 유의미한 구조식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인이 아주 영리하거나 혹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일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팀장의 나직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 오진택 팀장. 그 양반 성격 알지? 그 향수 전문가 양반. 뭐 하나 건졌냐고 비꼬더군. 내일 김 의원 장례식이 끝나면 사실상 수사 종결이야. 그 전에 뭐라도 찾아내야 해. 압니다. 하지만 기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네를 믿네. 자네의 코는 그 어떤 최첨단 장비보다 뛰어나니까. 전화가 끊겼다. 박 팀장의 무한한 신뢰가 오히려 무거운 압박감으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기계의 한계를 넘어서야 했다. 그녀는 후각 재구성이라는 오직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분석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기계가 분석해낸 수천 개의 희미한 분자 조각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들을 극소량씩 조합하여 직접 그 향기를 재현해내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수만 가지 향기에 대한 완벽한 기억력을 요구하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과학이었다. 그녀는 작은 비커와 스포이트를 들고 시약장으로 향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악기를 고르듯 그녀는 신중하게 시약병들을 골랐다. 헥사날의 풋내, 시스사린 헥세놀, 시스스람 헥세놀의 플레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량의 금속성 화합물들. 수십 번의 실패가 이어졌다. 조합된 향기는 현장에서 맡았던 그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코의 감각은 점점 마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뇌는 현장에서 맡았던 그 찰나의 향기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인공적인 자연의 기억, 그리고 마침내 수십 개의 조합 끝에 그녀의 손끝에서 그 향기가 재현되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현장에서 그녀의 뇌리에 박혔던 그 향기였다. 가야스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이 조합한 물질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핵심이 되는 분자 구조가 드러났다. 그것은 팔레놉시스 피알레놉시스, 즉 호접란의 향기 구조와 80% 이상 유사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자연 상태의 호접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수한 금속 이온 복합체가 분자 구조의 중심에 결합되어 있었다. 이 금속 이온은 향기 분자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특정 조건에서 신경독을 활성화시키는 촉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향기가 아니었다. 누군가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들어낸 세상에 없는 새로운 품종의 난초에서 추출했거나 혹은 완벽하게 화학적으로 합성해낸 설계된 향기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명백했다. 암살, 심장마비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며 체내에서는 빠르게 분해되어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독극물. 서연은 즉시 박중희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아침이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유전자 조작된 호접란 계열의 식물에서 추출한 신경독으로 추정됩니다. 서연의 보고를 받은 박중희 팀장은 즉시 정보팀을 가동했다. 유전자 조작 난초. 그것은 암흑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가느다란 실이었다. 국내에서 그런 특수한 식물을 연구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정보팀은 단 하나의 업체를 찾아냈다. 엘리시안 플로라, 일리시안 플로라. V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희귀 관상식물을 주문 제작하고 공급하는 부티크 바이오 기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기업 고객 리스트. 여러 개의 유령 회사 뒤에 가려진 진짜 이름은 바로 아우라 그룹이었다. 아우라 그룹, 최진환 회장, 박중희 팀장의 사무실. 두 사람은 엘리시안 플로라의 보고서를 보며 침묵에 잠겼다. 보이지 않던 실이 마침내 그 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남자. 명확한 증거 없이는 감히 건드려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대였다. 일단 아우라 그룹 주변을 조용히 탐문해봐야겠어. 강요원. 수고했네. 오늘은 이만 퇴근하게. 알겠습니다.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국정원 청사를 나섰다. 늦은 밤. 거의 텅 빈 지하 주차장은 유난히 스산했다. 자신의 차로 향하던 그녀는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걸음을 멈췄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끈적하고 불쾌한 느낌.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주차장의 기둥들과 그림자뿐. 아무도 없었다.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채 올라탔다. 하지만 등골을 스치고 지나간 그 서늘한 감각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어두운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의 시동이 조용히 걸렸다.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어딘가에 보고했다. 타겟. 청사에서 출발. 지금부터 추적 감시를 시작한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서연은 몇 번이고 룸미러를 확인했다. 뒤따라오는 차는 없는 것 같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현장에 남겨진 보이지 않는 향기의 실이 이제는 그녀의 목을 겨누는 보이지 않는 위험의 실이 되어 자신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끈질긴 시선은 이미 그녀를 포착한 후였다. 아우라 그룹의 본사. 아우라 타워는 그 이름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 같았다.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첨탑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할 정도로 쾌적한 공기와 함께 정교하게 설계된 시그니처 향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성공, 신뢰, 그리고 안정감을 전달하기 위해 조향된 향기. 서연은 그 향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아름답지만 영혼이 없는 완벽한 인공물. 마치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강서연과 박중희 팀장은 국가 주요 기간 산업시설 보안 점검이라는 공식적인 명분을 내세워 아우라 타워에 들어섰다. 합법적이지만 그 속내는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방문이었다. 최진환의 비서실장이 직접 그들을 최상층의 회장실로 안내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최진환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사람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압도하고 있었다. 따뜻해 보이는 미소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중저음의 목소리. 하지만 그 너머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본질이 숨겨져 있음을 서연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귀한 분들이 오셨군요. 국가 안보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진환은 박중희 팀장과 악수를 나누며 환대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에게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쪽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전문가분이신가 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아주 옅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강서연 요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주 분야가 향기라고요. 참으로 매혹적인 분야군요. 조향사가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기껏해야 향수나 만드는 사람이 이런 곳에 왜 왔는가 하는 의도가 날카롭게 박혀 있었다. 박중희 팀장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의 주 업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입니다. 회장님, 향기는 그중 하나의 응용 분야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감정의 동요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 최진환은 잠시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권위와 교묘한 말솜씨에 위축되거나 반대로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수심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보안 점검이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요. 무엇부터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진환은 소파를 가리키며 두 사람을 앉혔다. 박중희 팀장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들고 형식적인 질문들을 시작했다. 서버실의 물리적 보안 등급, 비상사태 시의 데이터 백업 프로토콜, 외부 해킹 시도에 대한 방어 체계 등 최진환은 막힘없이, 그리고 지루하다는 기색을 애써 감추며 성실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다. 한참 동안 질의응답이 오가던 중 최진환이 다시 서연에게로 화제를 돌렸다. 저도 향기에는 조예가 깊은 편입니다. 강 요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공간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리킨 곳에는 공기 중에 미세한 향기를 분사하는 최첨단 디퓨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그녀의 전문성을 떠보고 동시에 그녀를 조향사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의도였다. 아첨을 하거나 혹은 피상적인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공기 중의 향기를 음미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며 분석 결과를 읊었다. 샌다루드와 앰버그리스를 베이스로 탑노트에 베르가못과 네롤리를 사용했군요. 하지만 지속성과 확산성을 높이기 위해 합성 화합물인 아이소 E 슈퍼, 아이소 E 슈퍼를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감성적인 깊이는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 향기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 설계된 향기입니다. 서연의 냉정한 분석에 최진환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는 그녀가 좋은 향기네요 정도의 상투적인 대답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향기를 해부하듯 그 안에 담긴 의도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향수나 만드는 여자가 아니라 날카로운 분석 도구를 가진 전문가였다. 과연 전문가답군요.
최진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묘하게 바뀐 분위기를 감지한 박중희 팀장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회장님, 보안시설을 직접 둘러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최진환은 직접 그들을 이끌고 회장실 주변을 안내했다. 비서실, 회의실, 그리고 휴게 공간.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다 서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회장실과 연결된 거대한 유리벽으로 된 공간. 그곳은 최첨단 설비를 갖춘 개인 식물원이었다. 저의 작은 정원입니다. 유일한 취미지요. 최진환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식물원은 세상의 모든 희귀 식물들을 모아놓은 듯했다. 온도와 습도, 채광까지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곳은 마치 작은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수많은 식물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중앙에 놓인 하나의 식물을 발견했다. 티 없이 새하얀 꽃잎을 가진 호접란 그것이었다. 그녀가 연구실에서 수십 시간의 사투 끝에 재구성해냈던 바로 그 분자 구조를 가진 식물 범죄의 시작점이자 김영수 의원을 죽음으로 이끈 보이지 않는 칼날. 최진환은 자신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가장 자랑스러운 트로피처럼 자신의 사무실 바로 옆에 전시해두고 있었다. 그 오만함에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스쳐 지나간 찰나의 흔들림을 최진환은 놓치지 않았다. 점검은 순조롭게 끝났다. 최진환은 끝까지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유지하며 그들을 배웅했다. 오늘 점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중희 팀장이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천만에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최진환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을 향한 그의 마지막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감이 아닌 차가운 경계심과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저 여자가 자신의 완벽한 정원을 위협하는 해충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중희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가야스나.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그의 서명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서명은 단순히 난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범죄 증거물을 가장 가까운 곳에 전시하는 그 지독한 오만함,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무언의 경고. 그것이 바로 최진환이라는 인간의 서명이었다. 한편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최진환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창밖의 서울 정영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냉혹했다. 국정원에서 온 여자, 강서연.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오늘 아침 식사로 뭘 먹었는지까지 전부. 지금 당장 더 이상 수동적인 감시가 아니었다. 최진환의 정원을 위협하는 존재를 향한 그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환의 정원에 대한 방문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죽음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 이번에는 정계가 아닌 언론계였다. 기업비리 전문 탐사보도 기자로 명성을 떨치던 이동진 기자가 자택 작업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쌓이는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그의 책상 위에는 땅콩 버터 샌드위치가 반쯤 먹다 남은 채 놓여 있었고 현장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고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박중희 팀장과 강서연은 그것을 사고로 보지 않았다. 이동진 기자는 사망 직전까지 아우라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끈질기게 파고들던 중이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죽음이었다.
박중희 팀장은 경찰 내 정보원을 통해 이동진 기자의 자택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 서연이 비공식적으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0분밖에 없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동진 기자의 작업실은 김영수 의원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수천 권의 책과 서류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벽에는 취재 내용을 정리한 마인드맵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치열한 진실 추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 하지만 그 열정의 주인은 이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연간실에 누워 있었다. 서연은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한 땅콩버터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냄새를 맡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한 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식적으로 땅콩버터의 향기 분자 정보를 머릿속에서 분리해내기 시작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서 특정인의 목소리만 골라 듣는 것처럼. 그녀는 후각의 필터를 가동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메아리처럼 혹은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냄새의 흔적. 그것은 김영수 의원의 현장에서 발견된 향기와 동일한 코어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묘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범인은 독극물을 견과류를 볶을 때 나는 냄새와 유사한 방향성 화합물 안에 숨겨놓았다. 희생자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강한 냄새를 이용해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위장한 것이다.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이었다. 가갔어요. 연구실로 복귀한 서연이 박중희 팀장에게 보고했다. 동일범의 소행이 확실합니다. 이번엔 더 교묘해졌어요. 희생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사고사로 위장하는데 향기를 이용했습니다. 역시 그랬군. 박 팀장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야. 최진환이 자신의 정원에 들어오려는 모든 이들을 향해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두 사람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상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독극물이 체내에 남지 않는 이상 서연의 분석은 정황 증거일 뿐 물적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다는 벽에 부딪힌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보이지 않는 압력이 국정원 내부를 옥죄기 시작했다. 대통령 비서실에 고위 관계자로부터 국정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최진환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유능한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진짜 위협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정중한 제안을 해왔다. 그 전화 한 통 이후 박중희 팀장의 수사는 조용히 질식당하기 시작했다. 추가 인력 요청은 거부되었고 통신기록 조회를 위한 영장 신청은 번번이 기각되었다. 거대한 권력의 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전공법으로는 저들을 뚫을 수 없어. 박 팀장은 답답한 듯 마른 세수를 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에 잠겼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 그 균열은 어디에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 엘리시안 플로라와 유전자 조작 난초가 떠올랐다. 범죄의 시작점. 그곳에 답이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정면 돌파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엘리시안 플로라의 납품 기록과 연구원 명단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최근 수상한 정황으로 회사를 그만둔 한 명의 주니어 연구원을 특정해냈다. 이름은 김민지. 퇴사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이었지만 서연의 직감은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무언가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김민지와의 접촉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연락을 계속 피하며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돕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약속 장소는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도심의 한 대형 서점이었다. CCTV를 피하고 인파 속에 섞여 익명성을 보장받으려는 의도였다. 약속 시간. 서연은 서점의 역사 코너에서 책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김민지였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주변을 끊임없이 두리번거렸다. 무슨 일이시죠? 왜 저를...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위험할까 봐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서요. 엘리시안 플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김민지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말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몰라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녀는 증언이나 진술을 완강히 거부했다.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듯했다. 서연은 그녀를 더 압박할 수 없었다. 대신 간절하게 호소했다. 알아요. 무섭겠죠. 하지만 이대로 가면 당신도,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도 나올 수 있어요. 뭐라도 좋아요. 아주 작은 단서라도. 김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더 이상은 몰라요.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김민지는 황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서연의 손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서들이 적힌 메모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연구실에 홀로 앉아 메모지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3가지 정보가 적혀 있었다. BS607, 뮤디, 마치 어떤 물질의 일련 번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 C27H33노, 솔릭스, 불완전한 형태의 화학식 조각. 그리고 신 박사라는 이름.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단서의 파편들이었다. 창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국정원 상부의 압박, 자신을 옥죄어 오는 보이지 않는 시선, 그리고 겁에 질린 연구원의 희미한 속삭임. 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향기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에 심장부로 향하는 밀에 들어섰고 그 속삭임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흘러나오는 메아리였다. 김민지가 남긴 메모지의 파편들은 강서연의 연구실 책상 위에서 며칠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괴롭혔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3개의 단서를 이리저리 조합하고 분석했다. 첫 번째 단서, BS 갱곤 7반. 처음에는 단순한 물질의 일련 번호라고 생각했지만 국정원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검색되지 않았다. 서연은 관점을 바꾸기로 했다. 만약 이것이 약어라면 BS는 생체 시료, 바이오 샘플일 수 있다. 더더뷰는 최진환의 사무실에 있던 그 티 없이 하얀 화이트, 난초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7은 그 난초에 부여된 프로젝트 번호 혹은 실험체 번호일 것이다. 이것은 추측이었지만 섬뜩할 정도로 논리적인 가설이었다. 두 번째 단서. C27R332노 이스크. 불완전한 화학식. 그 자체로는 수만 가지의 화합물을 가리킬 수 있는 애매한 정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을 김영수 의원 현장에서 채취했던 독극물의 질량 분석 데이터와 교차 분석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 화학식은 독극물의 핵심 신경독 구조에서
촉마의 역할을 하는 금속 이온이 결합되기 전에 불안정한 원형 상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즉, 이것은 완성된 무기가 아닌 무기의 원재료에 대한 정보였다. 마지막 단서, 신 박사. 이것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서연의 요청에 따라 박중희 팀장은 국정원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검색을 시작했다. 유기화학 박사, 신경동 및 알칼로이드 전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학계나 산업계에서 퇴출된 인물. 검색 결과는 수십 명에 달했다. 하지만 그중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재혁 박사, 한때 대한민국 유기화학계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희귀식물에서 신물질을 추출하여 복잡한 유기화합물을 합성해내는 분야의 독보적인 천재. 하지만 10년 전 그는 논문 데이터 조작 스캔들과 그가 책임자로 있던 연구실의 폭발 사고에 휘말리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학계에서 영구 제명되고 업계에서도 기피 인물이 된 그는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에게는 세상에 대한 깊은 원망과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고픈 뒤틀린 욕망이 남아있을 터였다. 최진환이 자신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맡기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인물은 없었다. 기술, 동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지워진 존재라는 익명성까지 찾았어. 이 자가 바로 독을 만드는 화학자야. 박중희 팀장이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름은 알았지만 그의 행방이 묘연했다. 신재혁은 지난 10년간 어떠한 금융거래나 공적 기록도 남기지 않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박 팀장은 국정원의 자금 추적팀에 아우라 그룹의 모든 유령 회사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도록 지시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하나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포착되었다. 인천 외곽에 버려진 제약공장, 아우라 그룹의 유령 회사 중 하나가 소유한 이 건물에서 지난 몇 년간 폐공장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양의 전력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다. 24시간 내내 최첨단 연구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전력량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화학자의 그림자가 숨어있는 둥지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이 적의 심장부에 가까워질수록 적의 방역 또한 거세졌다. 최진환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켜보지 않았다. 그를 향한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위협으로 변모했다. 그날 밤 서연은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남아 신재혁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다 퇴근하는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녀의 차 옆으로 바짝 붙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바로 그 차였다. 서연이 긴장하며 핸들을 꽉 쥐는 순간 세단이 그녀의 차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다. 끼익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서연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에 부딪히기 직전에 간신히 멈춰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검은 세단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를 지켜보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것은 살해 시도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 자신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시선이 이제는 그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박중희 팀장에게 지난밤의 일을 보고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박 팀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개 자식들, 이제 선을 넘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박 팀장은 즉시 서연에게 24시간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신재혁과 그의 비밀 연구실의 위치를 알아낸 것은 거대한 성과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궁지에 몰린 맹수를 자극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오후 박중희 팀장은 서연을 국정원 내부 사격장으로 데려갔다. 제인, 이무 사격 훈련받은 지 꽤 됐지. 감각을 다시 익혀둬야겠어. 사격장 안에는 날카로운 화약 냄새와 귀를 찢는 총성이 가득했다. 박 팀장은 그녀에게 차가운 권총 한 자루를 건넸다. 서연은 묵묵히 총을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지난밤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표적지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레인 끝에 서 있는 사람 모양의 종이 표적.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해졌다. 더 이상 향기와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첫 번째 총알이 격발되었다. 총알은 정확하게 표적지의 중앙, 심장 부분을 꿰뚫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는 사냥꾼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동시에 쫓기는 사냥감이기도 했다. 화학자의 검은 그림자는 이제 그녀 자신의 삶 위에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신재혁의 비밀 연구소를 찾아냈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욱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정원 내부의 안전 가옥, 박중희 팀장과 강서연, 그리고 극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팀원들만이 모인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구소를 급습하는 건 자살 행위야. 팀의 베테랑 현장 요원인 김철민이 입을 열었다. 최진환의 변호인단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불법 사찰이라며 역공을 펼칠 거다. 그들이 연구소를 미등록 바이오 연구시설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걸. 그의 말대로였다. 적의 위치를 알지만 섣불리 공격할 수 없었다. 정면 돌파는 최진환이 파놓은 법률적 함정에 스스로 뛰어드는 꼴이었다. 게다가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최진환은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신재혁을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그들이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침묵을 깨고 말한 것은 서연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최진환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범죄가 아니라 그의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아우라그룹의 작은 흠집이라도 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약점은 끝을 모르는 오만함과 탐욕입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가 그의 범죄를 공격할 수 없다면 그의 사업을 공격하는 척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사업에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여우 사냥 작전이 구상되기 시작했다. 작전의 핵심은 최진환의 탐욕을 자극할 완벽한 가짜 사업 제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국정원은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전설적인 위장 잠입 요원 다니엘 김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수년간 바이오테크 분야의 신흥 재력가이자 미스터리한 투자자 행세를 하며 완벽한 신분을 구축해 온 인물이었다. 다니엘 김은 아우라그룹에 접근하여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독점 인수합병을 제안할 것이었다. 국정원의 기술팀이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와 보고서는 너무나도 혁신적이고 매력적이어서 최진환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백일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이 거대한 계약의 마지막 단계는 파트너십을 축하하는 화려한 파티. 바로 그 파티가 그들이 준비한 덫의 무대가 될 터였다. 그리고
그 덫의 가장 중요한 부품은 바로 강서연. 그녀 자신이었다. 신재혁을 그 파티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려야 해요. 서연의 역할은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기를 만드는 제조자이자 현장에서 그 무기를 사용할 야전 요원이 되어야 했다. 그녀가 만들 무기는 독극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향기의 형태를 띤 심리교란제였다. 특정 대상에게만 미세한 불안감, 편집증적 의심, 그리고 혼란을 유발하는 향기를 만들 겁니다. 독성도, 잔류물도 없어요. 하지만 그 향기에 노출된 신재혁은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을 감시하는 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분명 실수를 저지를 거예요. 예를 들면 최진환에게 안전하지 않은 통신 채널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작전 계획을 듣는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공한다면 최진환과 신재혁의 연결고리를 포착할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쏟아졌다. 그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향기를 제조했다. 그것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분석 작업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정신을 뒤흔들 무기를 만드는 창조이자 파괴 행위였다. 그녀는 선을 넘고 있었다.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비록 비살상일지라도 능동적인 공격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24시간 내내 그녀를 따라붙는 경호팀. 자신을 향한 최진환의 감시망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작전 전체의 성패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중압감은 그녀를 짓눌렀다. 한 번은 심리교란제의 구성 요소를 시험하던 중 그녀 자신도 순간적으로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경험을 했다. 자신이 만든 무기의 위력을 스스로 체감한 순간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박중희 팀장과 그의 팀은 작전의 무대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다니엘 김의 완벽한 배경을 위해 가짜 은행 계좌와 사업 이력, 소셜미디어 프로필까지 만들어냈다. 마침내 다니엘 김이 아우라 그룹의 해외 사업부에 처음으로 접촉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아우라 그룹은 미끼를 물었다. 초기에는 실무진 선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다니엘 김이 제시한 가짜 기술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자 결국 최진환이 직접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몇 번의 화상회의 끝에 최진환은 다니엘 김을 직접 만나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짓고 이를 기념하는 파티를 아우라타워의 펜트하우스 연회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날짜가 잡혔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위치에 섰다. 작전 D1. 서연은 연구실에서 심리교란제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치 고급 향수병처럼 보이는 작고 우아한 분무기에 담았다. 그녀는 차가운 크롬 장비의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곧 무대 위로 올라가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무대. 그녀가 만든 한 사람의 정신을 해체하기 위해 설계된 향기가 연구실 공기 중에 희미하게 맴돌았다. 덫은 놓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사냥꾼인 동시에 그 덫의 가장 중요한 미끼였다. 아우라타워의 펜트하우스 연회장은 대한민국 1%의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고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나직한 대화 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화려한 인맥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파티의 주최자인 최진환 회장이 있었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여유로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으며 성공한 제국의 군주다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다니엘 김과의 초대형 M&A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 파티는 그의 권력이 정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과시의 장이었다. 잠시 후 파티의 또 다른 주인공인 다니엘 김이 등장했다. 훤칠한 키에 흠잡을 데 없는 외모, 몸에 꼭 맞는 턱시도를 입은 그는 등장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최진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강서연은 다니엘 김의 파트너로서 그의 팔짱을 낀 채 연 회장에 들어섰다. 평소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닌 어깨를 드러낸 짙은 녹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억만장자 투자자의 괴짜 같은 개인 향수, 컨설턴트. 그것이 오늘 밤 그녀의 위장 신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클러치백 안에는 작전의 성패를 가를 비밀 병기, 심리교란제가 든 분무기가 들어있었다. 그들의 눈길이 연 회장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값비싼 턱시도가 어색하기만 한 불안한 기색의 남자가 홀로 서성이고 있었다. 신재혁 박사였다. 그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듯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최진환이 중요한 자리라며 그를 억지로 끌고 온 것이 분명했다. 자, 쇼를 시작해볼까? 다니엘 김이 서연의 귓게 나직이 속삭였다. 잠시 후 최진환과 다니엘 김이 단상 위로 올라가 악수를 나누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축배였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단상 위로 쏠렸다. 완벽한 연극이었고 작전을 위한 최적의 연막이었다. 모두가 그들에게 집중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발레리나처럼 우아한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신재혁 박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신 박사 근처에서 와인잔을 나르던 웨이터와 일부러 가볍게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가 놀란 척하며 웨이터가 쏟을 뻔한 잔을 바로잡아주는 찰나의 순간 클러치백을 쥔 그녀의 손가락이 분무기를 지그시 눌렀다. 쉭 하는 소리조차 없는 미세한 입자에 투명한 액체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의식적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옅은 향기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신재혁의 뇌를 직접 타격할 두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는 그의 불안 중추를 자극하는 신경전달 교란 물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가 직접 만들었던 암살용 독극물의 분자 구조를 모방한, 오직 그만이 잠재의식 속에서 알아챌 수 있는 시그니처 마커였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신재혁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그의 행동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마를 찡그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즐거운 파티의 배경음악이 그의 귀에는 마치 불협화음처럼 날카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이 서서히 왜곡되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 자신을 비웃는 듯한 기괴한 가면처럼 보였다. 저편에서 대화를 나누는 경호원들은 틀림없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향기가 그의 뇌 속에서 잠자고 있던 죄책감과 공포를 깨워 증폭시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니엘 김의 수행원 중 한 명 역시 국정원 요원이었다. 이 살짝 취한 척 비틀거리며 신재혁에게 다가갔다. 이야, 오늘 파티 정말 대단하군요. 그가 과장된 몸짓으로
신재혁의 어깨를 치며 말을 거는 짧은 순간 그의 손이 신재혁의 재킷옷깃 뒤쪽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초소형 도청 및 추적 장치를 붙였다. 서연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방 건너편에 있는 최진환의 시선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최진환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의 눈은 서연과 그리고 시야 한쪽 구석에 있는 신재혁을 동시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수많은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오가는 화려한 연회장 안에서 서연과 최진환 사이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선과 시선이 부딪히며 튀는 차가운 불꽃. 그는 그녀가 위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극도의 편집증을 이기지 못한 신재혁이 움직였다. 그는 거의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연회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감시 차량 안에서 박중희 팀장이 헤드셋에 대고 났고 긴급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목표 이동, 절대 놓치지 마. 서연은 파티장에 남아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그녀는 천천히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최진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덫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발동했다. 이제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될 터였다. 파티장을 뛰쳐나온 신재혁은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채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 심리교란제는 그의 뇌 속에서 최악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뒤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주차장의 모든 기둥 그림자가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아우라 타워를 벗어났다. 밤의 도시는 온통 위협으로 가득했다. 뒤따라오는 차들의 헤드라이트는 모두 자신을 추격하는 감시자의 눈동자 같았고 거리의 불빛들은 혼란스러운 그의 망막 위에서 섬뜩한 잔상으로 번졌다. 그는 덫에 걸린 쥐였다. 숨이 막혔다.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최진환 회장에게 연락해야 했다. 아니, 그와 직접 통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의 대리인 윤 실장에게 연락해야 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진환이 지급한 완벽하게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편집증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어쩌면 그 위성 전화조차 도청당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망상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결국 그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 차를 세운 그는 자신의 개인 휴대폰 대포폰이었지만 공공통신망을 사용하는 이상 추적이 가능한을 꺼내 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그 순간 국정원의 감시 차량 안에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신호 잡혔습니다. 상용 주파수 사용 접속합니다. 통신 분석 요원의 외침과 함께 신재혁의 통화 내용이 차량 안의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윤 실장님 접니다. 신재혁 파티는 함정이었습니다. 그 여자. 그 향기 전문가.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여길 빠져나가야 합니다. 신재혁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수화기 너머로 윤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역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진정하십시오. 신 박사님, 지금 어디십니까? 일단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모실 팀을 보내겠습니다.
통화는 짧았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신재혁과 아우라그룹 핵심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음모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 박중희 팀장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다. 잡았다. 한편 파티장에서는 윤 실장이 최진환에게 다가가 조용히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던 최진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가면이 마침내 깨졌다. 강서연. 그 하찮게 여겼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는 윤 실장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 문장을 명령했다. 안전한 곳은 인천연구소다. 청소팀을 보내 자산을 폐기하고 시설을 소독해라. 목격자도 증거도 남기지 마. 국정원 감시팀은 그들의 후속 통신까지 감청해냈다. 윤 실장이 말한 모시러 갈 팀이 사실은 신재혁을 제거할 암살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암살조보다 먼저 신재혁을 확보해야 했고 증거인멸조보다 먼저 연구소를 급습해야 했다. 박중희 팀장은 즉시 팀을 둘로 나누었다. 알파팀 김철민 팀장이 맡는다. 신재혁의 신병을 확보해 브라보팀은 나를 따라 인천연구소로 진입한다. 알파팀은 신재혁의 재킷에 부착된 추적 장치와 도시교통관제 CCTV를 통해 그의 위치 방금 전 통화를 했던 바로 그 골목을 특정했다. 그들이 현장으로 질주하는 동안 최진환의 청소팀,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로 구성된 암살조 역시 검은색 밴을 타고 그의 위치로 접근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신재혁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색 밴을 보고 자신을 구하러 온 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을 본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따라오시죠, 박사님. 그들이 신재혁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알파팀의 차량 2대가 골목의 양쪽 입구를 동시에 막아섰다. 국정원이다. 무기 버려. 김철민 팀장의 외침과 함께 비 내리는 좁은 골목 안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국정원 요원들은 뛰어난 조직력과 전술로 암살조를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총성이 멎었을 때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던 신재혁의 주변에는 최진환의 청소팀이 모두 쓰러져 있었다. 같은 시각 인천에 버려진 제약공장, 박중희 팀장이 이끄는 브라보팀은 공장의 정문을 부수고 폭풍처럼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신재혁의 최첨단 비밀 연구소였다.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실험기구에서는 아직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끓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코를 찌른 것은 강렬한 휘발유 냄새였다. 연구소 안에는 이미 또 다른 청소팀이 잠입하여 모든 곳에 소위탄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손에 든 기폭장치의 타이머가 붉은 숫자를 깜빡이고 있었다. 지원드 놀라이 피엔닐론데 타이머는 무심하게 거꾸로 흐르고 있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의 폐공장. 신재혁의 비밀 연구소는 일촉즉발의 화약고였다. 붉은색 타이머는 하분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었고 최진환의 청소팀은 휘발성 화학물질이 가득한 실험 장비들을 방패 삼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박중희 팀장은 섣불리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단 한 발의 유탄이라도 인화성 물질에 맞는 순간 이 건물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두 발포 중지 대치 상태를 유지해 그 순간 박 팀장의 이어피스에서 강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작전 본부 차량에서 방금 확보한 연구소의 내부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팀장님, 놈들이 엄폐물로 삼고 있는 곳 바로 옆에 아세톤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절대 그쪽으로는 사격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급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설계도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해법이 있습니다. 연구소 주 출입구 왼쪽 벽면에 화재 진압 시스템 수동 제어판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시스템은 할론가스를 사용하는 화학적 방식입니다. 그걸 터뜨리세요. 산소를 차단해서 폭탄의 전자뇌관에 쇼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최소한 놈들의 시야와 호흡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박중희 팀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알파조는 어무 사격으로 놈들의 시선을 끌어 찰리조는 나를 따라 제어판으로 이동한다. 몇 발의 위협 사격이 청소팀의 발을 묶는 동안 박 팀장과 2명의 대원이 벽을 타고 제어판으로 접근했다. 붉은색 비상 레버를 힘껏 내리자 천장의 모든 스프링클러에서 굉음과 함께 새하얀 할론가스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연구소 내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로 뒤덮였다. 청소팀이 혼란에 빠진 사이 방독면을 착용한 브라보팀 대원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덮쳤다. 몇 번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청소팀 전원이 제압되었다. 폭탄 처리반이 타이머에 남은 시간이 30초도 차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폭 장치를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신재혁의 신병 확보, 그의 자백, 그리고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긴 비밀 연구소까지. 마침내 최진환의 목을 겨눌 모든 칼이 준비되었다.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아우라타워는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국정원 요원들이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최상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 회장실의 주인인 최진환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최고급 보이차를 마시며 자신의 건물이 유린당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뉴스를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모든 상황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법률팀은 철옹성이었고 그를 보호하는 정치적 방패는 견고했다. 회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중희 팀장과 무장한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뒤를 따라 강서연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박 팀장. 최진환은 미동도 없이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당신은 곧 이 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처절하게 지게 될 겁니다. 박중희 팀장이 그의 얼굴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지만 최진환은 코웃음 칠 뿐이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이제 이 싸움을 끝내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법이나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창조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BS2907W 난초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장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걸작이었어요. 회장님, 아무런 향기도 없는 꽃.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독의 원천이 되는 존재. 아름다운 모순이죠. 마치 회장님의 제국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회장실 옆에 유리식물원 앞으로 갔다. 당신은 그 창조물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마치 트로피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죠. 모두가 볼 수 있지만 아무도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곳에.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당신의 그 지독한 오만한 말입니다. 최진환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두 번째 실수는
그것이 남기는 흔적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겠죠. 공기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향기는 완벽하게 지울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소음을 만들어 덮을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제 일은 그 소음 속에서 속삭임을 듣는 겁니다. 그녀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완벽하고 조용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으셨더군요. 세상의 모든 향기는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최진환의 완벽한 포커페이스가 산산조각났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법의 칼날이나 무장한 요원들이 아니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한 여자가 고작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몇 개의 분자만으로 자신의 완벽한 제국을 해체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권력의 기반이었던 오만함이 그녀의 지성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요원들이 다가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최진환은 서연의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독이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그의 눈을 마주볼 뿐이었다. 카메라는 유리 식물원 안에 고고하게 서 있는 새하얀 난초를 비추었다. 한때 완벽한 제국의 상징이었던 그 꽃은 이제 몰락한 왕국의 초라한 기념비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의 정원은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진환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는 요란했다. 그가 체포된 후 대한민국은 연일 터져나오는 아우라 그룹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정계와 재계, 법조계를 망라한 그의 거대한 인맥 지도가 드러났고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최진환이 수십 년간 공들여 가꾼 비밀스러운 정원의 부패한 뿌리가 뽑혀져 세상에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신재혁 박사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았다. 법정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한때 세상을 바꾸려 했던 천재 화학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영혼까지 부서져 내린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다. 국정원은 조용하고 철저한 일 처리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박중희 팀장은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 사건이 종결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오후, 강서연은 박중희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평온했다. 자네 덕분이야. 강서연 요원. 박중희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아무도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자네가 해냈어. 팀장님과 팀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성취감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깊은 피로감이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세상은 인공적인 향기와 치명적인 독, 그리고 인간의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너무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냄새들에 노출되어 지쳐 있었다. 마치 소음으로 가득한 공간에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처럼. 그녀에게는 고요함이 필요했다. 휴가를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박중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휴가 신청서에 서명했다. 서연은 서울을 떠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람이 붐비는 휴양지가 아니었다. 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전통 정원으로 유명한 고즈넉한 사찰이었다. 그녀는 홀로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다. 잘 다듬어진
소나무와 이름 모를 야생화.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석탑.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인공적인 것이라고는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그녀가 정원 한가운데에 작은 연못기에 멈춰 섰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를 피할 생각도 없이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그와 동시에 세상의 모든 향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듯했다. 마른 흙먼지를 씻어내며 피어오르는 짙은 흙내음. 축축하게 젖은 나무 껍질의 쌉쌀한 향기. 비에 젖은 풀잎이 내뿜는 싱그러운 생명의 냄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깨끗하고 청량한 비의 향기. 페트리촐.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살아있는 자연의 냄새였다. 생명을 죽이는 인공의 독향이 아닌 생명을 키우는 자연의 향기였다. 빗물은 그녀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녀의 기억 속에 유령처럼 남아있던 독의 잔향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듯했다. 몇 달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긴장감이 비와 함께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진환의 마지막 질문을 떠올렸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이제 그녀는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었다. 나는 세상이 숨기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공기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희미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진실의 파수꾼. 제목에 담겨있던 멈추지 않은 시선의 마지막 의미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최진환의 감시하는 시선이었고 진실을 파고들던 그녀 자신의 끈질긴 시선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비에 젖은 정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지막 시선이 되었다. 그 시선에는 평화와 명료함, 그리고 미래를 향한 조용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세상은 온통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에는 옅은 무지개가 걸렸다.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작고 진실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더 이상 무겁지 않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정원을 걸어 나갔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세상은 제자리를 찾았으며 그녀 또한 자신의 평화를 되찾았다. 정원 한쪽에서 시작되었던 치명적인 향기는 마침내 생명을 품은 비의 향기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